새벽 5시 정혜라는 여느 때처럼 분식점 문을 열었다. 30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 밥을 차려주던 손은 이제 동네 사람들을 위해 국수를 삶고 있었다. 70이 되어서야 얻은 이 작은 가게가 그녀에겐 전부였다. 엄마, 오늘 시간 있어? 아들 성준의 전화였다. 변호사 사무실이 바쁘다며 한 달째 얼굴도 보지 못했던 터였다. 혜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후 혜란은 손수 만든 김밥을 들고 아들의 사무실로 향했다. 접수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유리창 너머로 성준이 누군가와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 서류에서 낯익은 주소가 눈에 들어왔다. 자신의 분식점 주소였다.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은 정혜란으로 되어 있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엄마. 성준이 그제야 혜란을 발견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언제 오셨어요? 성준아, 이게 뭐니? 혜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 그게. 성준은 시선을 피했다. 새로운 사업 투자건인데 엄마 가게를 담보로. 내 허락도 없이. 며느리 유나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어머님, 어차피 저희가 물려받을 재산 아닌가요? 미리 활용해서 더 큰 이익을 만들려는 거예요. 혜란은 숨이 막혔다. 평생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일해서 마련한 가게가 아들에겐 그저 담보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엄마, 우리 믿어주세요. 성공하면 더 좋은 집에서 편히 살 수 있어요. 성준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란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은 아들에게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 분식점 한 구석에 앉아있던 혜란은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어린 성준을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다. 그때는 모든 희생이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그 사랑이 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다. 혜란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삶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혜란은 결국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준아, 엄마랑 한번 제대로 이야기하자. 엄마, 지금 재판 준비로 바빠서. 바쁘면 언제 한가하니? 내 가게 담보 잡는 일이 그렇게 급했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요. 저녁에 갈게요. 그날 저녁 성준은 유나와 함께 분식점에 나타났다. 혜란이 차려준 밥상 앞에서 성준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 투자는 확실해요. 몇 달 안에 큰 수익이 날 거고 그럼 엄마도 편히 살 수 있잖아요. 편히 산다는 게 뭐니? 내가 평생 일궈놓은 걸 담보로 잡는 게. 유나가 차갑게 끼어들었다.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몫 아닌가요? 그냥 시기가 조금 빨라진 것뿐이에요. 혜란은 수저를 내려놓았다. 내 몫은 없다는 얘기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성준이 말을 흐렸다. 그럼 무슨 뜻이야? 나는 그냥 너희들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 침묵이 흘렀다. 결국 성준 부부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일주일 후 혜란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다. 고혈압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고 협심증까지 발견되었다. 당장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입원도 고려해야 하고요. 의사의 말에 혜란은 막막했다.
집에 돌아와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입니다. 메시지만 반복되었다. 유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카톡을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은 없었다. 그날 밤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깬 혜라는 혼자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다. 차가운 응급실 의자에 앉아 링거를 맞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독을 느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없어요. 혜란의 목소리는 쉬었다. 새벽 3시 응급실에서 나온 혜란은 빈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재혼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오직 성준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분식점 앞에 도착한 혜란은 간판을 올려다봤다. 혜란이네 분식. 간판에 적힌 자신의 이름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는 정혜란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심장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온 혜란은 복도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링거 자국이 남은 손등을 보며 한숨을 쉬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혜란아? 정혜란 맞지? 고개를 들어보니 한도현이 서 있었다. 40년 전 함께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였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도현아. 혜란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피었다. 여긴 왜 왔어? 무릎 정기 검진 받으러 왔는데 너는? 혜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심장이 좀. 도현은 혜란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혼자 왔어? 성준이는? 바빠서. 혜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둘은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다. 도현은 정년 퇴임 후 늦깎이 작가가 되어 수필집을 2권이나 냈고 도서관과 복지관에서 글쓰기 강연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너도 글 잘 썼잖아. 학교 소식지에 내가 쓴 급식실 이야기들 다들 재미있다고 했어. 혜란은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젊어서 그랬지. 이제 뭘? 무슨 소리야? 지금이 더 할 얘기가 많을 텐데. 도현은 혜란의 손을 잡았다. 혜란아, 내가 살아온 이야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누가 내 이야기에 관심이나 있겠어? 있어. 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식 키우느라 생계 꾸리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작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린 사람들 말이야. 도현은 가방에서 얇은 책을 꺼냈다. 자신이 쓴 수필집이었다. 이거 읽어봐. 그리고 내 이야기도 써봐. 분식집에서 만난 사람들, 성준이 키우면서 겪은 일들, 다 소중한 이야깃거리야. 내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겪어서 쓰는 거야. 남이 대신 써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직접 기록해.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고 항상 말했잖아. 그 말은 혜란의 마음 깊숙이 박혔다. 자기 이름으로 산다는 것. 정혜란이라는 이름으로. 글쓰기 모임도 있어.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관심 있으면 한번 와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란은 도현이 준 책을 품에 안고 걸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정혜란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했다. 그날 밤 혜란은 도현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소중한 순간들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피어나 있었다.
나도 써볼까? 헤라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아들의 성공이 아닌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다. 도현의 책을 읽고 난 다음 날 헤라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집 정리를 시작했다. 분식점 뒷방에 쌓인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들춰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추억들과 마주했다. 낡은 나무 서랍 깊숙한 곳에서 헤란의 손이 멈췄다. 꽃무늬 표지에 작은 일기장이 나왔다. 성준이 초등학교 시절 쓰던 것이었다. 노란 종이가 바스러질 듯 했지만 어린 손글씨는 선명했다. 1985년 3월 15일 맑음. 오늘도 엄마는 늦게 왔다. 분식집에서 일하느라 바쁘다고 했다. 나는 혼자 라면 끓여 먹었다. 엄마가 오면 항상 미안하다고 한다.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 외롭다. 헤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도 아이는 외로웠구나. 1985년 5월 20일 흐림. 엄마는 늘 피곤해 보인다. 손이 거칠어져서 내 뺨을 만질 때 까칠하다. 그래도 엄마 손이 좋다. 나는 꼭 공부 잘해서 성공할 거다. 그러면 엄마가 일 안 해도 되게 해줄 거다. 엄마를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있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거예요. 엄마가 웃을 수 있게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서 살게 해줄게요. 헤라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때는 진심이었다. 아들의 순수한 마음도 자신의 헌신도 모두 진심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 순수한 다짐이 욕망으로 변질된 건, 성공에 대한 강박으로 바뀐 건, 헤라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고 그 기대가 성준을 압박했다는 것을, 어머니로서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아들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워준 건 아닐까. 내가 성준이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분식점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너만 잘 되면 된다고 말했던 자신. 아들의 성공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라고 여겼던 세월들. 그 모든 것이 성준을 더 큰 욕심으로 내몰았을지도 모른다. 동시에 또 다른 깨달음이 밀려왔다. 자신은 지금까지 정혜란이라는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를 위한 존재로만 살아왔다. 헤라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70평생을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주체가 되어야겠다. 헤라는 책상에 앉아 흰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나는 정혜란이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헤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30년간 운영했던 분식점 문을 닫은 것이다. 단골 손님들은 아쉬워했지만 헤란의 마음은 의외로 홀가분했다. 정말 괜찮겠어? 도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볼 거야. 헤라는 도현과 함께 동네 작은 도서관 2층 문화공간을 빌렸다. 헤란의 밥상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글쓰기 모임을 시작한 것이다. 10명 남짓한 중장년층이 모여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 글에서 헤라는 분식집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썼다. 새벽 출근길에 잔치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청소부 아저씨, 시험 기간마다 떡볶이를 사 먹으며 공부하던 고등학생들,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김밥을 사드리던 취업준비생까지 평범해 보였던 일상 속에 이렇게 많은 사연이 숨어 있었다는 걸 글을 쓰며 비로소 깨달았다. 정말 잘 썼어요. 마치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모임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두 번째 글에서는 성준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적었다. 아이 혼자 두고 일터에 나갈 때의 죄책감, 성준이 아플 때 병원비를 걱정하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아들의 성공만이 자신의 가치라고 여겼던 착각까지. 글이 쌓여갈수록 혜라는 변해갔다. 예전엔 아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글을 읽고 공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충만함을 느꼈다. 어느 날 지역 잡지 편집자가 모임을 찾아왔다. 정혜란 씨 글을 잡지에 연재하면 어떨까요?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혜란의 첫 연재글 분식집 사장 정혜란의 인생 레시피가 실리자 반응이 뜨거웠다. 독자들은 댓글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내왔다. 비슷한 경험을 한 어머니들, 자식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부모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엄마. 어느 날 저녁 성준이 혼자 문화공간을 찾아왔다. 유나는 보이지 않았다. 잡지에서 엄마 글 봤어요. 성준의 목소리는 작았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혜라는 차를 끓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성준아, 나도 미안해. 너에게 너무 많은 걸 짊어지게 했구나. 투자는 정리했어요. 엄마 가게는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려놓을게요. 혜라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운데 이미 다른 길을 정했어.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갈 거야. 너희 삶도 너희가 책임지고. 성준은 어머니의 변화에 놀란 듯 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다. 혜라는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가족의 그림자 뒤가 아닌 스스로의 빛으로 서는 법을 배운 것이다.